16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C 언어 코드네요. C 언어 코드는 제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 무엇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메인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ARY1과 2라고 해서 배열이 두 개가 있네요. 4열짜리 배열이 있고 3열짜리 배열이 있네요. 그쵸?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배열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었고, 이 ARY2는 그냥 배열을 선언만 해줬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 포인터라는 게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이 포인터를 활용해서 포문을 이렇게 쭉 돌리면서 어떤 썸 값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 썸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답이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표 형태로 그려놓고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정답을 같이 살펴보면 정답은 22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이거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 포인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인터는 C 언어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앞에서 먼저 포인터를 다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Y1과 ARY2가 있어요. 제가 어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약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배열 1, 배열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열 1은 4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0부터 시작해서 3열까지 있는 거고, ARY2는 0, 1, 2 했는데 지금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C 언어에서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수가 선언이 되고 그 선언된 변수 안에 어떠한 값이 한 번이라도 할당이 됐는지, 할당이 되는 순간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0이라든가 어떠한 값을 바로 넣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하지, 뭐 100이라든가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초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 안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 값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냐? 우리가 원치 않는 값은 전부 쓰레기 값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0, 2, 4, 8, 요게 0, 2, 4, 8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할당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쪽 부분 폼은 일단 PT라는 게 있는데, 이 PT가 뭐예요? 인트형 포인터죠. 그러니까 인트형을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배열 또한 받아줄 수 있지만 배열 포인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이 인트형 포인터는 이 배열을 봤을 때 이 각각은 하나하나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폼은 i는 1부터 i는 4까지라고 했네요. 그죠? 4 미만까지죠. 그럼 1, 2, 3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PT에 들어가는 값을 보면 어떻게 되죠? 즉 i가 0일 때는 처음에 썸은 0이죠. 여기 초기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i가 0일 때는 처음에 0이에요. i가 1일 때 이때 포문이죠. 여기부터가 이제 포문을 해준 거다라는 거죠. 포. 그러면 이때 i는 1이에요. 그때 썸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
썸 값은 이렇게 해줬죠. 그쵸? ARY2에 ARY1에 있는 것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1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1일 때는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RY1에 1. 그죠? 요거. 그리고 ARY2에 0. 이게 더해진 값이겠죠. 그쵸? 그런데 그럼 ARY2에 이 값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쵸? 어떻게 채워 넣냐? ARY2에 i의 마이너스 1을 보면 i가 1이 들어갔을 때 이게 0이 됐겠죠. 그쵸? 0. 그게 어떻게 돼요? 별표 PT에 ARY1에 i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게 0이 됐겠죠. 그쵸? 그럼 ARY1의 0번째죠. 그쵸? 그거에 어떻게 했어요? PT. 별표 PT. 그쵸? 그럼 별표 PT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PT를 선언하고 여기 이 10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ARY1에 플러스 i에서 여기에 있는 걸 해줬죠. 그럼 ARY1 더하기 1이죠. 그쵸? ARY1이라는 이 배열 이름에 더하기 1을 해준 거죠. 그쵸? 그게 뭐다? 이 위치인 거예요. 여기 요거 포인터. 그쵸? 거기로 포인터가 가리키도록 해줬고 거기에 있는 값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별표 연산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값이 2죠. 그쵸? 그래서 얘가 값이 2인 거예요. 2 빼기 0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값이 2가 들어가는 거예요. 2. 그쵸? 그래서 2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과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더했죠. 그래서 0에다가 더했을 때 4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문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i가 2일 때가 있죠. 그쵸? i가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과 이것의 합계를 구해 주겠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ARY2의 1에 대한 값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되면 PT가 어떻게 되죠? ARY1에 더하기 i니까 현재 i는 2죠. 그럼 얘는 2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T가 플러스 0이면 여기인데 플러스 1이면 PT 플러스 1이면 여기겠죠. 그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그럼 이거의 실제 값을 보면 4라는 값이 나왔겠죠. 그죠? 얘가 4. 그죠? 거기에서 ARY1에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i는 2니까 2를 넣게 되면 얘가 1이 됐겠죠. 1. 그렇죠? 그럼 ARY1에 1 이거죠. 그럼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 빼기 2가 되니까 값은 2죠. 그랬을 때 ARY 1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ARY 1에 2라는 값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2라는 값이 들어가고 현재까지 이것과 이것을 이제 또 여기서 더해주게 되는 거죠. 현재 기존에 있던 값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값은 여기까지고 그 값을 더했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형태로 똑같이 해보면 여기에서 요거 빼기 요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가 되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다 총 더했을 때 22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하나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i가 3까지가 아니라 뭐 5까지, 7까지라고 해도 이 패턴을 잘 찾아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지금 이 정도는 대입해서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코드를 다 짤 수 있기 때문에 ARY1에다가 뭐 10개 정도를 넣고 ARY2에다가 9개 정도를 넣고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손으로 풀어보고 그 풀어본 결과를 한번 그 코드를 쳐서 실제로 내가 맞게 풀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점은 포인터예요.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뭐 배열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서 포인터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터, 우리가 포인터를 생활 속에서도 쓰고 있어요. 왜? 많지는 않지만 포인터라고 일컫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레이저 포인터이고 또 하나가 마우스 포인터예요. 여기 있는 포인터는 우리가 C 언어에서 말하는 이 포인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유사하다예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특징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터, 이쪽 포인터, 여기 보면 포인터의 특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도 내가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죠. 쭉 이렇게 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포인터의 특징을 같이 보게 되면 특정 위치를 간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직접 여기서 막 이렇게 쏘는 게 아니죠. 뭐 만지는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여기 위치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의 포인터는 한 번에 한 곳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터가 A라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가 B라는 위치로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쏴줘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분명히 이곳도 다 가리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안 된다. 즉 한 번에 한 곳만 된다라는 포인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여러 포인터가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라고 했죠. 즉 이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포인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곳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의 특징이에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도 똑같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마우스 포인터인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우스는 실제로 제가 물리적으로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컴퓨터 공간 안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우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마우스 포인터 간접적으로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내가 여기가 공간이 A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 B라는 공간이 있다고 해도 절대 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같이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동시에 여러 곳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포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다양한 장치를 연결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마우스 포인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러한 포인터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C 언어의 포인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는 C 언어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이렇게 있죠. 일단 우리가 변수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포인터 또한 변수예요. 그런데 얘는 특별하다.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소를 두 가지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변수는 여기 보면 이 변수 값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주소가 있어요. 메모리 안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 주소가 있고 거기 공간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인터는 변수값 또한 주소예요. 그런데 본인의 주소 또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헷갈려 하는 게 값을 받는데 주소인데 그 주소가 포인터의 값인 건지 포인터의 진짜 주소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면 포인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a 이렇게 쓰게 되죠. %는 이 변수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 라는 것도 있고, 변수에서 이렇게 주소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P라고 해서 직접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P는 %A로 했을 때 이 P가 이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별표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별표 P를 했을 때 이게 이건데 이게 뭐다?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봤을 때 P죠. 근데 이 주소죠. 주소에서 내 진짜 값을 볼 때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값을 보게 되는 거고, 그 값은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들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면 제일 쉬울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보통 상자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자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자물쇠가 있어요. 근데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절대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속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3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값이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주소는 이거인 거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는 누구다? 포인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포인터는 뭐예요?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이 별표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별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상자를 열고 들어가서 직접 값을 볼 수도 있고 그 값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간접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연산자는 처음에 우리가 선언할 때, 그리고 실제 내가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실제 값을 볼 때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쓰게 되고,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는 현재 내 변수의 주소 아니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알고자 할 때 그때 앰퍼샌드 연산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포인터 변수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열 이름은 주소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저번 문제에서 우리가 배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주소랑 같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대입이 가능하다. 포인터 변수에 대한 증감 연산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위치를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나타내는 자료형의 크기 단위로 증가 감소를 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편하고, 원래는 이게 4바이트든 8바이트든 각 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해서 그 변수의 크기만큼씩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AR5에 이런 형태의 배열이 있다. 그럼 AR을 P에다가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넣어준 거죠. P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죠.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에 AR을 대입했어요. 그죠? 대입을 했을 때 이 이름은 뭘 가리킨다? 첫 번째 변수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얘는 0x40을 가리키고 있죠. 0x40. 그죠? 그죠? 근데 죄송해요. 0x40은 이 P의 본인의 주소이고, 0x 뭐예요? B4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0번째 변수의 주소.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우리가 AR0에 우리가 AR 0번째에 이렇게 M%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랑 같다? AR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와 이 값을 뽑아봤을 때 B4가 나오고 2가 나왔죠. 이게 요거고, 그리고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요게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B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리고 배열을 우리가 상수 포인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정리 나왔죠. 그럼 이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볼 건데, 배열과 포인터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거의 쌍둥이 같아요. 둘 다 주소이니까 이렇게 형태로 갖추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 방식은 어떤 거죠? 이런 거죠. 그냥 배열 형태.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도 있다? 포인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배열 형태로 참조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이건 포인터인가? 이거 배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 이름이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포인터 참조 형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 형태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AR로. 그리고 포인터의 이름으로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딱 찍어 놓고 하나하나 내가 잘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쉽게 내면 우리가 배열 형태로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내면 포인터 형태로 낼 수 있는데, 더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낸다? 이 배열 가지고 포인터 형태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터는 더블 포인터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터와 구조체, 이게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구조체 안에서 포인터가 쓰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알아두면 C언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보니까 자바 코드네요. 그죠? 자바 코드, 자바에서는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서 자바 이그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메인을 보게 되면 자바 이그잼으로 해서 어떠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해주네요. 그랬을 때 자바 이그잼에는 우리가 넘버 1이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퍼블릭 해서 이거는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왜 생성자냐? 일단 첫 번째 리턴 타입이 없고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서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펑크라는 펑션 어떠한 이제 기능을 해주는 메서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 정답 맞추셨나요? 정답은 61입니다. 61. 잘 풀으셔서 그냥 깔끔하게 맞췄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게 조금 어려웠다. 맞추긴 했는데 어려웠다. 그러면 조금 더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똑같은 코드가 있죠. 그랬을 때 정답은 이 6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num 1이 있고 그때 어디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나 메인 메서드예요. 그래서 수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드니까 얘는 자바 이그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자바 이그잼에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넘버 요것과 펑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와 하나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이라고 집어넣었죠. 그때 이게 생성자로 인해서 여기서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이게 3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점 넘버 1에 5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넘버 1의 값이 5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이 넘버 1의 값이 이렇게 5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점 펑크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호출을 하겠죠. 여기 1로 6번 라인 이렇게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넘버 2는 현재 뭐예요? 1이죠. 그렇죠? 넘버 2는 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나하나 이제 반복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한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게 넘버 2에 들어가고 그 넘버 2에 있는 값이 이제 수점 넘버 1과 더해져서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여기다가 깔끔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um 1까지니까 num이 처음에 5죠. 이제 그래서 1부터 4까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때 넘버 2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숫자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num 1 곱하기 i 더하기 num 2의 과정이 여기에요. 여기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 i가 4일 때 5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꼭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놓고 리턴할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51에다가 현재 5라는 값이 있으니까 총 56이 리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이 넘버 2가 가지고 있는 값은 이 5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다? 우리가 주황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56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점 넘버 1은 아까부터 5였죠. 그래서 5가 돼요. 그렇죠? 그걸 더하면 우리가 답이 61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되고 여기서도 패턴을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형태를 패턴을 찾아서
아, 6이 이쪽으로 오는구나. 16이 이쪽으로 오는구나. 31이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총 이게 되고, 그랬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충분히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도 풀 수 있다.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서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는 총 6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생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에는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 목적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를 이야기해요. 무슨 목적? 초기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 호출이 된다. 교수님, 저는 생성자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컴파일러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생성자 예제가 나왔죠. 그래서 생성자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생성자의 특징을 보면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여기 보면 person이라는 게 있죠. person. 그렇죠? 그 person이 클래스 이름이죠. 그러면 생성자도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성자는 메서드와 달리 리턴 타입이 없다. 우리가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void라든가 int라든가 어떠한 리턴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리턴 타입 자체가 없고 public 한 다음에 바로 클래스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생성자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쭉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한 번만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한 번만 호출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예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제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lsm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lifeproof라고 했죠. 그래서 제 이름을 넣고 이런 형태로 정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lsm.name 해서 넣었죠. 그리고는 lsm에 대해서 우리가 introduce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생성자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정보를 넣었을 때 이 형태에 맞는 형태로 찾아줘요. 이렇게 7번 라인으로 갔겠죠. 그래서 int 타입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캐릭터 타입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 int 타입에 대한 거를 여기 값을 넣어줬으니까 이 객체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introduce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임성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라이프 프루프 했는데 이번에는 펄슨 이렇게 했죠. 그게 펄슨은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 4번 줄로 찾아갔겠죠. 그때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죠. 20과 남이에요. 제가 실제 데이터를 넣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이름만 넣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20세 인생 교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생성자이고 이렇게 각 변수들에 대해서 생성을 할 때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성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속받으면 또 생성자가 또 헷갈려질 수가 있고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된 그 객체는 그 상속을 해주는 그 부모 클래스에 대한 또 생성자를 또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쭉 오브젝트 클래스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더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면 이론서를 찾아서 자바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this라는 예약어가 있었어요. this 점.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바 예약어 this라는 게 있어요. 이 this라는 것은 객체 자신에 대한 레퍼런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 관리되며 개발자는 사용만 하면 된다. 편하게 우리는 this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this.member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그래서 멤버에 접근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때, 쓸 때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A, G라고 해서 이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같은 변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따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AG인데 여기서도 AG를 썼죠. 그죠? 젠더인데 여기서도 젠더를 썼죠. 그런데 이걸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 thi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의 age, 이 객체의 젠더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는 이 호출할 때 받아준 뭐 age가 예를 들어서 20 값이었다. 그럼 20이라는 값이 이 객체에 들어간다, 이 객체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넘버 1에 여기서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됐겠죠. 그런데 이거는 3인데 얘는 뭐다? 이 넘버 1은 디스점 넘버 1과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넘버 1은 여기 있는 넘버 1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버 1과 넘버 1이 헷갈릴 리가 없겠죠.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this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럼 this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죠.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쓴다? this라는 예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어 this에 대해서 잘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함수 종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게 되는데, 당연히 쿼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고, 관계대수, 관계해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규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은 정답이 뭐죠? 그렇죠. 정답은 full, 그리고 full, partial, 그리고 transitive예요. 이렇게 영어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부분, 이행 이건데 영어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한국어로는 알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응집도, 결합도 이런 것들도 꼭 영어로까지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화라는 걸 볼 건데, 제가 정규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 강의를 해볼까 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테이블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서 오늘은 이제 함수 종속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상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삽입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에서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게 뭐 삽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갱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삭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상현상들을 없애주는 것들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정규형이라고 얘기해요. 정규형을 보게 되면 1, 2, 3 BCNF라고 하거든요.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그리고 우리가 4, 5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외웠겠죠. 뭐 도부 이결다조, 원부 이결다조 이런 식으로 외워서 대충 이 정규형의 형태만 맞추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도부 이결다조 뭐 부분적 함수 종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 종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펑셔널 디펜던시 이게 함수 종속이에요. 그래서 펑셔널 디펜던시 이게 FD구나. 그래서 함수 종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표기법은 X에서 Y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 릴레이션부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원부 이결 다조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비정규 릴레이션부터 어떻게 된다? 제1 정규형, 제2 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보통은 이제 3정규형까지 아니면 BCNF 정도까지 하면 웬만해서 다 정규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테이블이 점점 쪼개지고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정규화 과정을 한 번씩은 거쳐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함수 종속이라는 걸 배워봤는데 이 함수 종속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종속 아까 뭐라고 했죠? Functional Dependenc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떠한 x값이 있고 y값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형태로 어떤 값이 있어요. 그러면 x가 주어졌을 때 그죠? 이 y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이게 몇인지 이 그래프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 그래프다 라고 하면 여기에 1이라고 하면 여긴 2가 되겠죠. y가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즉 우리가 어떤 결정자에 의해서 이제 종속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다. 함수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함수가 어떻게 종속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정자가 이 종속자를 이제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자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내의 모든 투플을 대상으로 하나의 x값에 대한 y값이 항상 하나다 라는 거죠. 그래서 x와 y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부분집합 이런 얘기도 있죠. 그 y가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같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x는 결정자, y는 종속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학생의 우리가 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학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y값은 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학번을 가진 사람의 뭐 성별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뭐 학과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그냥 성별 정도만 간단하게 해보죠.
그러면 이 학번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번을 알게 되면 성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X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종속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이 다이어그램이 뭐다? 이런 걸 우리가 종속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벤트 번호가 있고 등급 할인율, 당첨 여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객 아이디는 등급을 결정을 하죠. 그렇죠? 고객 아이디가 할인율도 결정을 하죠. 그런데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중에 부분적으로만 얘가 함수가 종속되고 있는 거죠. 즉 이벤트 번호가 없어도 등급과 할인율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부분함수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여기서 보면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를 알아야지만 뭘 한다? 당첨 여부를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둘 다 알아야 된다. 즉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알아야지만 이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분함수 종속, 이게 완전함수 종속인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죠. x가 y를 가리키고 y는 z를 가리키고 x는 또 이제 z를 가리켜서 x를 알고 있으면 y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근데 y는 또 z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x 또한 z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수 종속의 종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완전함수 종속, 부분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 다치 종속, 조인 종속. 다치 종속과 조인 종속까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full, 그리고 partial, transitive. 이게 정답이에요. 속성 집합 A가 속성 집합 B에 완전히 함수 종속할 때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함수 종속하는 거. 그리고 속성 집합 A가 속성 집합 B에 부분적으로 함수 종속할 때, 부분적인 건 우리가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알고 있어도 된다. 이런 거였죠. 고객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등급이나 할인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이 이행함수 종속에서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속성 집합 A가 속성 집합 B의 함수 종속하고 속성 집합 B가 속성 집합 C의 함수 종속할 때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고객 아이디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가 할인율을 결정하고, 이런 형태도 뭐다?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치 종속은 다른 속성 집합에 대해 종속성을 갖는 거, 뭐 이런 거 뭐다? 다중 속성 집합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뭘 했다? 얻은 결과에 대해서 종속성을 가질 때 조인 속성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만 무엇을 잘 할 수 있다? 정기화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함수 종속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같은 테이블에 속한 속성 x와 y가 있을 때 x의 값이 y의 역합, y 값에 영향을 주는 경우 x는 y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고 이렇게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써 있죠. 그리고 고객 아이디에 이벤트 번호가 있을 때 이렇게 당첨 여부가 있고, 고객 아이디에 등급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첨 여부는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에 의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벤트 번호가 있죠. 그쵸? 그래서 당첨 여부는
여기에 full이 들어가면 되겠죠. 고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이 성립한다. 하지만 등급은 이 중에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 등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다? partial이라고 해서 부분함수 종속이 된다라는 거죠. 세 개의 다른 속성 x, y, z에 대해서 x가 y이고 y가 z이면 어떻게 한다? x와 z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랜지티브 이행적인 거, 아까 이거 배웠죠? 이행적 함수 종속, 이게 영어로 트랜지티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릴레이션 이 NF에 속하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이 함수 종속이 되지 않으면 3NF에 속한다 라고 했죠. normal form이라고 해서 이게 정규화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힌트를 드리려고 해드린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함수 종속을 제거를 했다. 그럼 뭐가 됐죠? 이러고 3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full, partial, transitive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답은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규화부터 해서 이상현상도 저번에 정답으로 나왔었죠. 뭐 삭제 이상이 무엇인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공부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점수를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알맞은 용어를 보기 위해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죠. 용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용어 막 500개씩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핵심적으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용어들이 나오면 나는 정확히 맞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보기에서 찾아서 쓰게 되면 되는데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HTML, XML, JSON, YAML, HTTP, URL, 그리고 URI,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8가지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정답은 1번은 HTTP, 2번은 하이퍼텍스트, 3번은 HTML입니다. 다들 잘 푸셨나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여기서 보면 인터넷에서 웹페이지와 같은 리소스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무슨 메서드는 뭐예요? 이렇게 get, post, put, delete 등이 있다라고 했죠. HTTP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으로 평문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야기해요. 이 속 안에 있는 P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P. 그래서 이 메서드를 보게 되면 get, post, head options, put, delete, trace, connec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get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문서를 읽어보려 할 때 쓰는 거고 post는 서버에게 어떤 정보를 전송할 때 쓰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쓸 때 여기서 get 요청, 포스트 요청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정보를 보내주면 이런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웹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고 www의 기반 기술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로 표시되고 클릭 또는 터치 등의 인터랙션을 통해 사용자가 연결된 리소스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거는 하이퍼텍스트예요.
하이퍼텍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 vs 하이퍼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이런 걸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href 하이퍼링크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이퍼텍스트 이 정보로 우리가 a라는 태그로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이렇게 텍스트나 이미지로 표시되고 하기 때문에 답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3번. 무엇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웹 문서를 표현하는 표준화된 마크업 언어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게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답은 HTML인데, 그래서 HTML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마크업 언어로, 여기 마크업 랭귀지가 있죠. 그래서 ML이 마크업 랭귀지예요. 하이퍼텍스트는 아까 여기에서 썼던, 그래서 HT가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래서 HTML에서 우리가 링크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쓰고 하이퍼링크를 써서 우리가 HTML에서 어떠한 내가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HTML의 기본 구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HTML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 타이틀을 써주고 바디가 있고, 이 속 안에 뭐 div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현재 HTML5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웹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하면 무조건 HTML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보면 제가 XML, JSON, YAML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것도 한번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렸어요.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얘는 어떤 거다? 확장된 거예요. 마크업 랭귀지가. 뭐 SGML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XML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YAML이 가장 어때 보여요? 쉬워 보이죠? XML이 좀 더 복잡해 보이고 JSON도 조금 더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XML은 계층적인 구조와 태그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HTML에서 이렇게 태그 이렇게 쓰는 거랑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XML은 이제 HTML 쪽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계층적인 구조예요. 대신에 HTML은 정해진 구조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해서 APS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 태그가, 이런 태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게 XML이에요. 그리고 YAML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읽기 쉽고 쓰기 쉬운 데이터 직렬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APIS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네임과 포트가 있는데, 이 네임을 표현하기 위해 얘는 API로 구분을 이렇게 지어진 거고, 여기서는 여기 안에 그냥 네임 포트 이거를 중괄호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다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경량의 데이터 교환 형식,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제이슨이에요. 이 제이슨 또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둬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잘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게 이 표현 방식, 들여쓰기와 공백을 사용한 구조화된 데이터가 YAML이고, XML은 태그로 감싸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그. 이 태그들.
계층적인 요소 구조를 가진 마크 번호 이렇게. 제이슨은 중괄호와 쉼표를 사용한 키와 쌍으로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키, 그리고 쌍 이렇게. 우리가 뭐 파이썬 언어에서도 이제 딕셔너리 타입 키와 밸류로 이렇게 구분을 짓죠. 그런 것처럼 키값과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쌍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구나. 이게 세 개를 동시에 잘 알아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뭘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 예시도 한번 잘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제가 url과 urI를 써놨죠. 그래서 url, uri, urn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번에 좀 공부를 해두면 머릿속에도 많이 남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ur까지는 다 같은데 I 그리고 n 그리고 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I는 identifier 그리고 n은 name, number 이런 걸 얘기하고 l은 이렇게 프로토콜 플러스 name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케이터예요. 로케이터. 아시겠죠? 그래서 URL, URI, URN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뭐 링크 보내봐 하면 URL 하죠. 그래서 HTTP 이런 것들을 UR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큰 범위는 URI예요. 아이덴티파이어. 즉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URI인 거고 여기까지 여기 샵 넘어서 이 정보 빠진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URL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HTTP가 없죠. 거기를 빼놓고 이 정보까지를 우리가 UR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원,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나타내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보게 되면 다음 모듈 F에 대한 fan인과 fanout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우리가 fanin, fanout이 무엇인지 잘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여기에서 모듈 F에 대한 거죠. 그쵸?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정답은 fan-in 3, fan-out 2예요. F로부터 fan-in과 fan-out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하느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an-in과 fan-out은 소프트웨어의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뭐를? 상호 의존성을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fan-in, fan-out을 보게 되면 fan-in, fan-out을 제가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내용들만 딱 보시면 돼요. 모듈로 들어오는 외부의 의존성 수인 거고 모듈에서 나가는 외부의 의존성 수를 의미해요.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라고 한 거죠. 그쵸? 그리고 한 모듈로 들어오는 입력 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한 모듈에 나가는 다른 모듈로 나가는 출력 수를 의미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듈의 재사용성과 응집도를 높이고 얘는 결합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fan-in 이 모듈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B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C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D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팬 인이 3개이고 F로부터 나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팬 아웃이 2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시스템 복잡도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팬 인 응집도는 높게, 그리고 팬 아웃 결합도는 낮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 각 모듈들이 어떻게 상호 의존하는지를 보고 응집도를 높게 그리고 결합도를 낮게 설계를 하는데, 팬 인은 높게, 즉 내 쪽으로 연결되는 건 많지만 반대로 팬 아웃,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은 적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여러 모듈에서 한 모듈로 데이터가 흐르는 거, 요렇게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팬 인이고 팬 아웃은 한 모듈에서 여러 모듈로 데이터가 흐르는데, 이게 출력 데이터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 인과 팬 아웃이 이렇게 문제풀이로는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을 알기 위해서 각 모듈별로 어떻게 호출을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최대한 여기서 너무 이 팬 인이 높은데? 그죠? 아니 낮은데? 그러면 더 높게 해야겠다. 여기서는 이제 팬 아웃 이 결합도가 높으면 너무 낮춰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